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 세계로 송출되던 순간 독일과 미국, 프랑스의 방산업체 CEO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단 하나의 계약, 하지만 그 규모는 유럽 전체의 1년 치무기 계약을 합친 것보다 거대했죠.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그리고 고디어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려 20조 원이 넘는 무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UAE, 사우디아라비아, 마치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 듯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변방의 작은 국가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순식간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오르게 된 걸까요?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라는 말로는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70년간 우리가 겪어야 했던 뼈아픈 굴욕의 역사,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몇몇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거든요. 이 영상 하나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택했는지 그 차가운 무기 뒤에 숨겨진 뜨거운 생존의 드라마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만큼이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68년 1월 21일 그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요하던 서울의 심장부, 청와대 바로 뒷산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군부대 훈련이겠거니 하고요. 하지만 그 총성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124군 소속 21명이 휴전선을 넘어 청와대 500m 앞까지 침투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 중 하나, 바로 1.1 사태였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적국의 특수부대가 수도 한복판을 유유히 활보하며 대통령의 목을 따러 왔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그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무능이었죠. 침투한 서해 산명의 무장 공비를 막기 위해 우리 군과 경찰 수천 명이 동원되었지만 소탕 작전은 무려 14일이나 걸렸습니다. 변변한 야간 투시경 하나 없어 어둠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군경의 통신망은 서로 뒤엉켜 우왕좌왕하기 일쑤였어요. 무엇보다 우리 군의 손에 들린 M1 소총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쓰던 낡아빠진 고물이었습니다. 이틀 뒤 1월 23일에는 동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되는 사건까지 터집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 믿었던 동맹, 미국의 군함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TV로 지켜본 국민들의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미국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완벽히 혼자구나. 뼈를 깎는 깨달음이 온 국민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원대한 포부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도 100%의 공포와 굴욕감에서 태어난 생존을 위한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총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지도 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처절한 생존 본능이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첫 번째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당장 먹고 살 쌀도 부족하고 가진 기술이라고는 없는 이 가난한 나라가 대체 무슨 수로 소총 한 자루부터 시작한단 말인가요?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극비리의 한 남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밀 프로젝트의 시작을 지시하게 되죠. 일루일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깊은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때 청와대 지하 벙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훨씬 더 원초적인 감정, 바로 국가 소멸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치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져야만 한다.
결심은 섰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가난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국민들은 보릿고개를 걱정했고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던 시절입니다. 포항제철도, 현대조선소도, 삼성전자도 모두 먼 미래의 이야기였죠. 이런 나라에서 소총은커녕 총알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력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극비리의 한 남자를 청와대로 부릅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초대 소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과학자 신은균 박사였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청와대의 작은 집무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입을 연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신 박사, 우리도 이제 우리 손으로 총을 만들어야겠소. 당장 시작하시오. 신은균 박사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총을 만들라니요? 변변한 공작기계 하나 없고 특수강을 다룰 기술자도 전무한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흙으로 반도체를 만들라는 말처럼 들렸죠.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의 핵심인 총열 하나 만드는 데만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설계도도 기술도 인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박정희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M669 소총 한 자루를 집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최신의 소총이었죠. 설계도가 없으면 이걸 뜯어서 똑같이 만들면 될 것 아니오? 10년? 안 돼. 1년 안에 만들어내시오. 이건 단순한 지시가 아니오.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명령이란 말이오. 번개 사업. 훗날 이렇게 불리게 된 대한민국 자주 국방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1년 안에 M66 소총을 완벽하게 복제해내는 것, 불가능을 넘어 광기에 가까운 목표였죠. 신은균 박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그날부터 연구소에 간이 침대를 놓고 밤낮 없이 총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M66 소총을 수백 개의 부품으로 분해하고 각 부품의 재질과 강도, 작동 원리를 분석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나사 하나를 깎아도 강도가 맞지 않아 부러지기 일쑤였고 총열에 들어갈 특수강을 만들다 용광로를 몇 번이나 터뜨렸는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맨 땅에서 정밀기계공업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들은 쇠를 다루는 법, 오차 없는 부품을 깎는 법, 그리고 엄격한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온몸으로 배워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대한민국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강국으로 성장하게 될 기술적 DNA의 시작이었습니다. 돈이나 효율성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하지만 과연 그들은 이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설령 총을 만들어낸다 한들 과연 세계 최강 미군의 M16과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마침내 시제품이 완성되었다는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제품이 완성되었다는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간 그날,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 사격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은균 박사와 연구원들의 1년은 사실상 하루와 같았어요. 달아빠진 작업복과 퀭한 눈, 기계기름에 절어있는 손이 그들의 시간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그들 앞에는 두 자루의 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군으로부터 받은 오리지널 M6,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백 번의 실패 끝에 탄생한 국산 복제품, 번개 사업의 첫 결실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사격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어떤 기대나 격려의 말도 없었죠. 그저 침묵 속에서 두 소총을 번갈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M6의 격발이 시작됐습니다. 타타타탕! 경쾌하고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100m 밖의 관역은 정확하게 뚫려 나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것이 바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의 위력이었고 그들이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제 국산 소총의 차례였어요. 신은균 박사가 직접 사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촌여룡 특수강을 만들다 용광로가 폭발해 동료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순간, 수만 번의 단조 작업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겨 좌절했던 밤, 작은 나사 하나의 강도를 맞추지 못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밤을 새웠던 그 모든 날들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절망과 희망이 응축된 결정체였어요. 사수가 반가세를 당겼습니다. 타타타탕 기적처럼 오리지널 M16과 거의 흡사한 소리가 사격장을 울렸습니다. 총알은 관역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고 연발 사격에도 총열은 뒤틀리지 않았어요. 성공이었습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1년 안에 M16을 복제하라는 광기 어린 명령을 그들은 완수해낸 겁니다. 연구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이나 총알이 박힌 관역을 바라보더니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립니다. 두 총을 완전히 분해해서 부품을 전부 섞어보시오. 연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품을 섞으라니요. 겉모습과 성능은 똑같이 복제했지만 미세한 공차나 부품 간의 궁합은 미군의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국산 부품과 미제 부품을 섞어 조립했는데 격발이 안 되거나 총이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는 끔찍한 상황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성능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호환성, 즉 미국의 군수 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는 훨씬 더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구원들은 두 소총을 수백 개의 부품으로 분해한 뒤 뒤섞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부품을 집어 한 자루의 소총을 재조립했죠. 그 짧은 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뒤섞인 소총이 대통령에게 건네졌습니다. 그는 직접 소총을 들고 사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관역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과연 총알은 발사되었을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뒤섞인 소총은 그 어떤 오작동도 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제품의 완성을 넘어 대한민국이 정밀기계공업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드디어 대통령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신은균 박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수고했소. 이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킬 첫 번째 무기를 갖게 된 거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거대한 장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기술의 벽을 넘었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정치의 벽,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분노였습니다. 총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과연 미국은 자신들의 심장과도 같은 M16의 복제를 순순히 용납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옅은 미소와 칭찬, 1년간의 사투가 보상받는 듯한 그 순간은 그러나 잔인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워싱턴에서 날아온 한 장의 전문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죠. M16의 불법 복제 사실을 파악한 미국 국무부의 공식 항의 서한이었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이자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면 도전, 사격장의 환호는 차가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기술의 벽을 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 앞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바로 정치의 벽이 나타난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모든 군사 장비와 경제 원조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이 닥쳤고 번개 사업의 모든 자료와 시제품을 압수해 갔습니다.
일련의 피와 땀이 담긴 설계도와 부품들이 박스에 담겨 미군 수송기에 실려가는 모습을 연구원들은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총 한 자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M16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베트남 전쟁을 통해 증명된 자유진영의 상징이자 전 세계의 동맹국들을 묶어두는 강력한 군수체계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조나 받던 최빈국이 감히 그 심장을 복제해낸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반을 하나도 만들 수 없었던 종속적인 관계를 끊어내려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독립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분노한 진짜 이유였죠. 워싱턴 DC의 펜타곤 회의실 숨막히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관료들과 거대 방산업체 콜트사의 변호인단이, 다른 한쪽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나라의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콜트사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과 기술 탈취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M66 생산 라인의 즉각적인 폐기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죠. 만약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모든 경제 원조와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것은 더 이상 소총의 생산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이었습니다. 길고 긴 외교적 줄다리기 끝에 한국은 결국 M16의 정식 생산 허가, 즉 라이선스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불법 복제라는 원죄가 있었지만 이미 베트남 파병으로 동맹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한국을 미국이 완전히 내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승리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총기 한정을 생산할 때마다 비싼 로열티를 콜트사에 지불해야 했고, 생산된 M16은 오직 한국군만 사용하며 제3국에 절대 수출할 수 없다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반쪽짜리 승리였죠. 하지만 이 사건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DNA에 남긴 유전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갖게 된 이 경험은 곧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 우리 손으로 만든 배, 우리 손으로 만든 반도체를 향한 거대한 욕망의 도화선이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작된 정밀기계공업의 불씨는 곧 포항제철의 용광로와 울산의 조선소, 구미의 반도체 공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정부는 M66 개발에 참여했던 기업들에게 막대한 정책 자금과 금융 특혜를 몰아주며 국가 기간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성장 모델이라는 강력한 유전자가 바로 이 순간 잉태된 겁니다. 모든 경제적 갈등과 파국의 씨앗 또한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성공의 기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위험한 관행을 낳았고, 성장을 위해 빚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채 주도 성장의 모델을 고착화시켰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의 약한 고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끔찍한 파국으로 터져나오고 말았죠. M6를 만들며 피와 땀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비극 혹은 승리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할까요? 2026년 오늘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반도체와 배터리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 종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는 것이 국가 생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M66 한 자루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그날의 총성 없는 전쟁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형태만 바꾼 채 우리 눈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기술 독립이 세계 금융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고 그것이 개인의 자산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묻고 있습니다.